안녕하세요. 저는 곧 나이 50을 바라보고 있는 남자입니다. 저는 요즘 거울을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요. 언제 이렇게 나이가 들어 아저씨가 되었나 싶어서요. 주변의 또래들을 보면 벌써 자식들도 다 키워놓고 사회적으로도 슬슬 은퇴를 고려하며 안정적인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저는 왜 이 모양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불행의 시작은 아마도 아주 어렸을 때부터인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는 나이 많은 호라비의 제치자리로 시집을 가셔 저를 낳으셨습니다. 당시 아버지의 연세는 지금 딱 제 나이인 50을 앞두고 계셨고, 어머니는 30대 후반이셨어요. 아버지는 얼굴에 곰보가 심했대요. 그래서 그랬는지 보는 선마다 족족 차였답니다. 첫 번째 결혼도 40을 넘기고 하셨대요. 어렵게 결혼까지 해서 느지막하게 아들 하나 딸 하나 둘이나 낳았는데 갑자기 아내가 병으로 죽어버린 거죠. 아직 아이들이 학교에도 못 들어갔는데 엄마가 없으니 할머니께서 여기저기 수소문해 저희 어머니를 찾으신 거였어요. 어머니 팔자는 아버지보다 더 기구해요. 결혼한 지 반년도 되지 않아 가부가 돼서 10년 넘게 혼자 사셨답니다. 당시에는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남편이 죽으면 시부모님들이고 주변 어른들이고 애꿎은 아내 탓을 하고 그랬어요. 여자가 기가 세서 남편을 잡아먹는다고요. 요즘 사람들이 들으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손가락질들을 하겠지만 그 시대에는 정말 그런 일이 허다했습니다. 결혼하자마자 남편이 죽고 혼자가 되었을 때 어머니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싶어 자기 팔자를 탓했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하도 주변에서 이상한 소리를 쑥덕거리니 정말 자기가 기가 세서 남편이 죽었나 싶을 정도로 세뇌가 되어버렸다네요. 다시는 결혼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요. 혹시나 두 번째 결혼마저 잘못되기라도 하면 스스로 자신을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아서요. 그런데 그때 어머니에게 피치 못할 사건이 생기셨습니다. 외할아버지께서 몸이 많이 안 좋아서 병원에 입원을 하셨는데요. 상황이 심각해서 바로 수술을 해야 했답니다. 외가댁이 워낙 가난했던 터라 장녀였던 어머니는 여기저기 돈을 구하러 다녔나 봐요. 마침 그 소문을 들은 동네의 중매쟁이 아줌마가 할머니에게 어머니 이야기를 하신 거죠. 그 집 딸이 과부기는 해도 애는 한 번도 낳은 적 없어서 그런지 건강해 보이고 인물도 좋아. 거기다가 성품도 좋아서 애들도 아주 잘 키울 거야. 할머니는 곧바로 어머니를 찾아가 이것저것 꼬치꼬치 물으셨답니다. 재칠 자리로 들어올 생각이 있는지 혹은 아이를 낳을 생각이 있는지 여러 가지로요. 당시에 어머니는 결혼할 생각이 없었으니 바로 그 자리에서 거절하려고 했대요. 그런데 어머니의 사정을 잘 알고 계셨던 할머니께서 절대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하신 거죠. 당신의 아들과 결혼만 해주면 외할아버지의 수술도 바로 해주고 친정에 작은 집도 하나 구해주겠다고 하셨대요. 당장 외할아버지의 수술이 급했으니 어머니는 거절할 수 없었죠. 그 이후로 모든 일은 일사천리로 진행돼 바로 얼마 뒤 아버지가 아이들을 데리고 집까지 찾아왔대요. 아버지야 어머니보다 나이도 10살 넘게 많고 인물도 볼 게 없으니 어머니는 당연히 이 결혼이 달갑지 않았죠. 하지만 아버지와 함께 온 아이들을 보고 결정하셨답니다. 아무리 집에 돈이 많고 할머니와 아버지가 잘해준다고 해도 엄마의 부재가 있어서인지 아이들 얼굴에 그늘이 있었대요. 어머니도 항상 아이를 낳아 키우기를 꿈꿨으니 운명이라고 생각하기로 하고 아이들의 엄마가 되어주어야겠다 마음먹었답니다. 그렇게 어머니와 아버지가 부부가 되고 얼마 되지 않아 제가 태어났습니다. 처음엔 집안에 아이가 태어난 것만으로도 할머니는 좋아하셨대요. 그런데 그것도 아주 잠깐이었습니다. 글쎄 제가 태어난 지 100일도 되지 않아 아버지가 하시던 사업이 쫄딱 망해버린 거죠. 지금까지 승승장구하던 사업이 하루아침에 망해버렸으니 집안은 쑥대밭이 되어버렸습니다. 집안에 매일같이 빚쟁이가 찾아오니 이것저것 하나씩 팔아서 빚을 갚느라 집에 아예 쌀이 떨어진 적도 있었대요. 하필이면 그때 제가 그렇게 울었답니다. 집안이 떠내려가라요. 제가 유난히 예민했던지라
배앓이를 심하게 한 건지 유독 많이 울었대요. 잠을 한숨도 안 자고 새벽 내내 운 적도 있었다네요. 아버지 사업이 망한 상황에서 그렇게 울어대니 할머니 눈에는 제가 예뻐 보일 리가 없었죠. 얘 어른 말 틀린 거 하나 없어. 저게 제 아버지 잡아먹을 놈이다. 얼른 업든 앉든 해서 빨리 좀 채워. 아우 정신 산만해 죽겠다. 제 아들이 잡아먹기는 뭘 잡아먹어요. 어머니 아들이 잘못해서 망한 일을 왜 괜히 우리 아들한테 그러세요? 아이고 누가 둘째 부인 아니랄까봐 아주 성질머리 고약한 거 봐라. 어디서 감히 시애미한테 또박또박 말대꾸를 해? 어머니, 둘째 부인이라뇨. 아무리 화가 나셔도 말은 바로 하셔야죠. 제가 왜 둘째 부인이에요? 할머니는 할머니대로 속상하셔서 매일같이 어머니를 들들 볶으셨고, 어머니는 예전에 자신처럼 당신의 아들이 똑같은 소리를 들으니 화가 나 할머니에게 대들었습니다. 자신의 아들까지 그런 소리를 듣는 건 참기 힘드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얼마 뒤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꿔버린 사건이 일어나고 맙니다. 제가 돌이 되기도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저는 제가 다 클 때까지도 어릴 때 아버지가 사고로 돌아가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아버지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신 거더라고요. 사업이 망하면서 불어난 빚을 감당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셨대요. 어머니는 마흔이 채 되기도 전에 2번이나 남편을 잃었으니 세상에서 가장 재수없는 여자가 되어버렸습니다. 할머니는 어머니에게 할 말 못할 말 구분하지 못하고 아무 말이나 막 다 퍼부었고 결국은 내쫓아내셨습니다. 어머니는 지금까지 자신의 친자식인 어린 저를 키우면서도 저의 이복 형제인 형과 누나까지 살뜰하게 돌봤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할머니의 상화에 못 이겨 집을 나가게 됐을 때도 형과 누나가 엄마와 따라 나가겠다고 울고불고 했답니다. 하지만 할머니가 허락하지 않으신 거죠. 저 재수없는 년 따라갔다가 너희도 너희 아버지 꼴 당하는 거야. 저 년은 팔자가 더러운 정도가 아니라 남편 잡아먹는 귀신이야, 귀신. 어머니도 정말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어머니 아들이 무리해서 사업 늘린다고 했을 때 제가 말려달라고 했는데 또 제 말 무시하시고 돈까지 주면서 해보라고 하신 건 어머니잖아요. 왜 제 탓을 하세요? 어머니는 어떻게든 형과 누나까지 데리고 나오려고 했지만 할머니께서 그러면 저까지 못 데려가게 하겠다고 난리를 피시는 통에 어머니는 눈물을 머금고 저만 데리고 집을 나왔습니다. 그때 이후로 줄곧 저는 아버지 없이 어머니와 단둘이 살았어요. 어머니는 악착같이 사셨습니다. 이제 막 걸음마를 뗀 아이를 키우면서 먹고 살기가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어릴 때는 그런 어머니의 사정 같은 거야 전혀 몰랐으니 저는 드세고 독한 어머니가 너무 싫었습니다. 어머니 앞에서는 애써 티내지 않았지만 혼자 속으로 주변 친구들과 매일같이 비교했습니다. 남들 다 있는 아버지도 없고 다 쓰러져가는 판잣집에 살고 있었으니 저는 집에 들어가기가 싫었습니다. 집에 들어가 봐야 아무도 없었거든요. 어머니는 새벽에 나가 밤 늦게야 돼야 집에 들어왔어요. 저는 하루 종일 어머니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런 제 마음을 모르는 어머니는 저만 보면 잔소리를 하고 화를 내셨습니다. 밥 먹으면 설거지하고 숙제도 싹 해놓으라고 했어 안 했어? 엄마가 너 하나 보고 이렇게 사는데 말도 안 듣고 공부도 안 하면 엄마가 무슨 낙으로 살겠니? 나는 뭐 학교 다니는 게 재밌는 줄 알아? 다른 애들은 아침에 엄마가 학교로 데려다주고 끝나면 교문 앞에 데리러도 오는데 나는 매일 혼자잖아. 나도 다른 애들처럼 엄마가 집에 있었으면 좋겠어. 엄마가 돈 안 벌고 집에 있으면 밥이 나와 반찬이 나와. 엄마가 일해야 돈을 벌지. 다른 집은 다 아버지가 돈 벌잖아. 우리 집은 왜 아버지 없어? 엄마가 나가서 아버지 구해오면 되잖아. 어릴 때였으니 뭘 알았겠어요. 아버지가 뭔지도 잘 모르면서 그냥 친구들은 다 있는데 나만 없으니 셈이 나고 속상했던 거죠. 그렇게 어머니와 실랑이를 벌이고 잠이 든 밤이면 이불 너머로 어머니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린 마음에 내가 또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했구나 싶기도 했지만 그래도 아버지를 갖고 싶었습니다. 우리 집이 이렇게 가난하고 힘든 건 아버지가 없어서라고 생각했거든요.
학창 시절 때 제게는 안 좋은 버릇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거짓말을 하는 거였어요. 저는 국민학교 때부터 친구들 앞에서 버릇처럼 거짓을 했습니다. 거짓말이라는 게 하다 보면 날이 갈수록 늘어 나중에는 저조차도 뭐가 진짜인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일이 커지더군요. 처음으로 한 거짓말은 아버지가 있다는 거였어요. 거짓말을 한번 시작해버리니 나중에는 아버지 직업까지 거짓말을 하고 있더군요. 당시에 어머니가 동네 시장에 있는 상가에서 일하셨는데요. 수입 물건을 파는 매장에서요. 그러다 보니 집에 외국 제품이 많았습니다. 친구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마음에 하나둘 학교에 가져갔는데 아이들이 신기해하면서 어디서 났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우리 아버지가 미국에서 사업해. 그래서 나는 미국 초콜릿이나 코코아 매일 먹어. 지금 생각하면 도대체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게 아버지가 미국에 있다고 해버린 거죠. 친구들은 제 말에 깜빡 속아 넘어갔어요. 거짓말임이 분명한데도 왠지 저는 어깨가 올라갔습니다. 그 기분에 취해 계속 거짓말을 했어요. 국민학교 때부터 거짓말을 하고 다녔더니 어느새 소문이 그렇게 나버려서 고등학교 때까지도 친구들이 모두 다 저희 아버지가 미국에 계신 줄 알았어요. 그러다 보니 제가 좀 사는 애인 줄 아는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어릴 때야 애들이 순진하다 보니 제가 말하는 족족 다 믿었지만 고등학교는 그렇지 않았어요. 이제 어린 애들이 아니다 보니 겉으로 보기에도 다 티가 났습니다. 사소하게 먹는 거, 입는 거만 해도 그랬어요. 교복은 다 똑같아도 신고 다니는 운동화가 다 달랐습니다. 집에 돈이 좀 있는 아이들은 모두 다 메이커를 신었어요. 하지만 저희 어머니는 그럴 형편이 되지 않았죠. 시장에서 바닥에 깔아놓고 파는 운동화도 간신히 사다 주셨으니까요. 그런 상황에서도 저는 멈추지 않고 애들 앞에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언젠가부터 저는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거짓말을 즐겼습니다. 거짓말을 절대 들키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급식이 없었을 때라 도시락을 가지고 다녔는데요. 제 반찬은 항상 똑같았습니다. 김치와 마른 김. 김을 구울 시간도 없이 어머니가 바쁘다 보니 그냥 뻣뻣한 김을 대충 잘라 비닐봉지에 싸주셨어요. 저는 혹시나 제 도시락을 보고 친구들이 제가 가난한 걸 알아채기라도 할까봐 매일 일찌감치 혼자 숨어 도시락을 먹어버렸습니다. 그런 저를 지켜보고 있던 한 녀석이 있었습니다. 저와 국민학교부터 고등학교 내내 같이 학교를 나온 이윤석이라는 녀석입니다. 계속 같은 학교를 다녔는데도 전혀 친하지 않았어요. 애가 영 질이 좋지 않고 재수없는 애였거든요. 항상 자기보다 작고 약한 애들을 괴롭혔어요. 자기네 집이 좀 산다고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가서는 어지간히 뻐기고 다니면서요. 언뜻 듣기로는 아버지가 시내에서 큰 가게를 한다고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이윤석, 그 녀석이 뜬금없이 2교시가 끝나자마자 제 자리로 왔습니다. 별로 친하지도 않은데 갑자기 왜 저러나 싶었죠.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윤석이 갑자기 제 도시락 가방을 꺼내더라고요. 아, 배고파. 네 도시락 좀 먼저 같이 먹자. 말릴 틈도 없이 제 가방을 연 녀석은 뚜껑을 열자마자 배를 잡고 저를 비웃었습니다. 이것 봐. 내가 이럴 줄 알았다니까. 야, 너희 아버지 미국에 있다고 하지 않았냐? 근데 반찬이 왜 이렇게 김치밖에 없냐? 최소 미국 소시지 정도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오늘은 엄마가 바빠서 그런 거야. 그리고 나 미국 소시지 질리게 먹어서 안 좋아하거든. 오늘만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야, 너네들 얘가 소시지 한 번이라도 싸운 거 본 적 있는 사람 손 들어봐. 거봐, 아무도 없지? 너 맨날 김치만 싸와서 혼자 몰래 숨어서 밥 처먹는 거 내가 몇 번이나 봤거든? 내가 김치를 싸든 소세지를 싸든 네가 뭔데 난리야. 난 네가 어떤 놈인지 다 알고 있으니까. 네가 자꾸 애들 앞에서 거짓말하는 꼴 더는 못 보겠어. 내가 무슨 거짓말을 했다 그래. 저는 긴장한 탓에 목이 바짝바짝 타고 속도 미식거렸지만 끝까지 뻔뻔하게 굴었습니다.
행여나 윤석이 저 녀석이 저에 대해 알고 있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 했거든요. 너희 엄마 저기 앞에 푸른 상가 수입 코너에서 일하잖아. 너 학교에 매일 가져오는 초콜릿이랑 코코아 너희 엄마가 가게에서 가져오는 거지? 뭐래? 우리 엄마가 왜 거기서 일을 해? 우리 아버지가 미국에 있어서 집에 미제 물건이 많은 것뿐이야. 이윤석은 아예 저를 망신 주려고 작정을 했더군요. 저는 거기서 대충 그냥 둘러대고 말았어야 했습니다. 괜히 욱해서는 또 거짓말을 해버린 게 화근이 됐어요. 와, 이 사기꾼 새끼 봐라. 끝까지 구라치네. 너희 엄마 일하는 그 가게 사장이 바로 우리 아버지야. 내가 어제 아버지 가게 갔다가 니네 엄마 봤어. 내 교복 보자마자 자기 아들도 우리 학교 다닌다고 네 이름까지 얘기해주더라. 네가 뭘 한다고 자꾸 나에 대해서 아는 척이야. 나 너에 대해서 다 안다니까? 그리고 너 아버지도 없다며? 우리 아버지가 너희 엄마 혼자서 너 키우느라 고생한다고 엄청 불쌍하다고 그러더라? 순간 주변에 있던 아이들이 쑥덕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너무 쪽팔리고 화가 났어요. 그래서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윤석이의 얼굴에 주먹을 날리고 말았습니다. 제가 날린 주먹은 다시 윤석이의 주먹으로 돌아왔고 저희는 바닥을 뒹굴며 싸웠습니다. 그날 싸움으로 저희 어머니와 윤석이 부모님은 학교에 오셨어요. 윤석이 그 녀석의 말이 맞았습니다. 어머니가 일하시던 수입 코너가 윤석이의 아버지 가게가 맞더라고요. 심지어 그 건물이 통째로 다 아버지 거라네요. 어머니는 윤석이 아버지를 보자마자 허리를 90도로 숙이시고 연신 사과를 했습니다. 물론 제가 잘못한 건 맞지만 어머니가 일방적으로 잘못했다고 사과하시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윤석이 그놈도 제게 잘못을 했으니까요.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윤석이와 달리 윤석이 부모님은 좋으신 분들 같았습니다. 윤석이 어머님이 고개를 숙이고 계신 저희 어머니에게 다가가 손을 꼭 잡으셨어요. 다행히 부모끼리는 잘 해결된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건 어디까지나 어른들끼리의 문제였어요. 저와 윤석이의 사이의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악화됐어요. 그날 이후 제 학교 생활은 엉망이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아버지가 미국에 있다고 한 거짓말은 이미 다 들통이 났고 아이들은 모두 다 저를 멀리했어요. 그리고 윤석이 그 녀석이 저를 대놓고 따돌렸습니다. 저와 싸운 일로 부모님께 혼나고 용돈도 끊겼다면서 그게 다 저 때문이라고 저를 볼 때마다 괴롭혔어요. 저는 어머니를 생각해서 꾹 참았습니다. 어머니와 약속했거든요. 다시는 거짓말을 안 하고 친구와 다투지도 않겠다고요. 제가 참으면 참을수록 윤석이 녀석은 저를 더 만만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애들까지 저를 무시했어요. 점심 도시락을 먹고 있으면 슬쩍 와 도시락을 엎어버리기는 일쑤였고 화장실에 가두고 머리 위로 물을 뿌린 적도 있습니다. 저는 당장이라도 달려들어서 윤석이 새끼든 다른 새끼든 다 패주고 싶었지만 어머니를 생각했습니다. 제 손을 잡고 펑펑 우시면서 미안하다고 울부짖으시던 그런 어머니요. 어머니는 제가 윤석이를 때린 것보다 학교에서 아버지가 있다고 거짓말하고 다녔다는 사실을 더 속상해하셨어요. 다 자기 잘못이라고 생각하셨죠. 그래서 더 참았습니다. 제 사소한 거짓말 때문에 어머니를 힘들게 만들었으니까요. 저는 어떻게든 고등학교만 잘 넘기고 졸업하자 싶었습니다. 이게 다 어머니를 위한 일이라 생각하면서요. 얼마 남지 않은 졸업을 앞두고 도망치듯 그곳을 떠나야 할 만큼 큰 사건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글쎄 어머니께서 누명을 쓰셨어요. 어느 날 어머니께서 집에 돌아오시더니 뜬금없이 제게 짐을 싸라고 하셨습니다. 이사를 가자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졸업도 몇 달 안 남았는데 왜 갑자기 이사를 하냐고 물었죠. 그러자 어머니는 이곳이 너무 지긋지긋해서 더는 있고 싶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시던 어머니의 얼굴이 너무 안 좋아서 저는 더 물을 수가 없었어요. 저희 모자는 이곳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저야 나쁠 거 없었어요. 드디어 이 거지 같은 학교에서 벗어날 수 있었으니까요. 저는 전학 가기 전 학교에 짐을 챙기러 잠깐 학교에 갔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까지도 저를 괴롭히려는 윤석이 이 자식이 떡하니 저를 기다리고 있더군요. 어쩜 너희 모자지간은 둘 다 구라쟁이냐? 니네 엄마가 가르쳐준 거냐? 아니면 엄마한테 네가 배운 거냐? 저는 이 새끼가 또 무슨 소리를 하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이 새끼가 한다는 말이 어이가 없었습니다. 글쎄 저희 어머니가 가게에서 도둑질을 하다가 걸려서 가게를 잘렸대요. 무슨 소리야? 우리 엄마가 도둑질을 왜 해? 도둑질을 왜 하겠냐? 남편도 없이 너 같은 새끼 키우려면 돈이 많이 필요하니까 도둑질을 했겠지. 너 이 새끼 말 조심해. 우리 엄마가 도둑질하는 거 네가 봤어? 봤냐고! 저는 윤석이의 멱살을 잡아 벽으로 밀쳤습니다. 그런데도 윤석이 이 자식은 뭐가 그렇게 좋은지 실실 웃으면서 자기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다네요. 저희 어머니가 도둑질하는 장면을요. 알고 보니 어머니가 갑자기 이사를 가자고 하신 이유가 이거였어요. 어머니가 일하시는 가게에서 얼마 전부터 계속 돈이 비었나 봐요. 그래서 사장인 윤석의 아버지가 계속 찜찜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어머니가 퇴근하는 길에 가게에서 나오다가 윤석이와 마주치며 가방을 바닥에 떨어뜨렸는데 글쎄 가방 안에서 꾸깃한 현금이 우르르 떨어졌답니다. 어머니 가방에서 나온 그 현금이 가게 계산대에 있던 돈이었던 거죠. 윤석의 아버지와 다른 직원들까지 있던 자리에서 가방을 떨어뜨렸으니 어머니는 변명할 기회도 없이 그 자리에서 바로 일을 그만뒀답니다. 변명조차 하지 않는 어머니에게 윤석의 아버지는 배신감이 어마어마하다면서 그럼 그만두라고 그 자리에서 내치셨대요. 다시는 가게 앞에 얼씬도 하지 말라고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절대 그랬을 리가 없어요. 그날 저는 집에 들어가자마자 어머니에게 따졌습니다. 어머니가 그랬을 리가 없는데 왜 그 자리에서 순순히 나왔냐고요. 이야기해봐야 뭘 해. 남편 둘이나 잡아먹은 여자 말 누가 믿겠어. 그래도 너무 억울하잖아. 하지도 않은 일은 안 했다고 바로 따졌어야지. 언제까지 그렇게 답답하게 살 거야. 저는 너무 답답한 마음에 애꿎은 어머니에게 화를 냈습니다. 항상 억울한 일이 있어도 싸우지 않고 도망치기부터 하는 어머니를 보고 있으면 너무 속상해서요. 누군가 작정하고 어머니에게 누명을 씌우려고 한 걸 텐데 저는 싸워서라도 누가 한 짓인지 밝혀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어머니는 그럴 여력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미워해서 작정하고 벌인 일인데 자신이 아니라는 증거를 어디서 찾겠냐고요. 그러는 동안 돈은 누가 버냐고요. 듣다 보니 어머니의 말이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어머니가 혼자 저를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하셨을까 새삼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지금까지 살면서 남편이 죽어도 억울한 일을 당해도 슬퍼하고 억울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저를 키워야만 했으니까요. 그날 이후로 저는 많이 변했습니다. 어머니가 제게 그래주신 것처럼 저도 어머니에게 든든한 아들이 되어주기로 마음먹었어요. 그 사건 이후 저와 어머니는 오랫동안 터를 잡고 살았던 동네를 떠났습니다. 저희 모자지간은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했어요. 저는 어머니가 속상해하시지는 않을까 걱정했지만 어머니는 생각보다 씩씩했어요. 이런 일이 처음도 아닌데 힘들 거 하나 없다고요.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목소리만 크고 힘이 세다고 해서 사람이 강인한 게 아니라는 걸요. 어머니처럼 누가 뭐라고 하든 뚜벅뚜벅 자기 갈 길을 열심히 가는 사람이 정말로 강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군대도 다녀오고 완전한 어른이 됐어요. 저는 군대에 있는 동안 어떻게 하면 어머니를 편하게 모실 수 있을까만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 평생 어머니의 그늘에서 제가 편하게 살았으니 앞으로는 어머니를 제 그늘 안에서 편하게 살게 해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제대하자마자 일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자동차 회사에 취직해서 꽤 높은 연봉을 받았어요. 근무 일수도 많고 야근도 많았지만 괜찮았습니다. 어머니의 근면한 면을 그대로 닮은 저는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았습니다. 열심히 벌어서 모은 덕분에 몇 년 만에 어머니와 둘이 살기 딱 좋은 아파트도 하나 샀어요.
어머니는 아파트에 입주하는 날 현관 앞에서 눈물을 펑펑 쏟으셨습니다. 지난 힘든 날들을 모두 다 보상받는 기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날을 잊지 못합니다. 어머니가 매일 속상해서 우는 모습만 보다가 정말 행복해서 흘리시는 눈물은 처음 보았거든요. 이제 네가 좋은 짝 만나서 아이들 낳고 행복하게 사는 모습만 보면 엄마는 죽어도 여한이 없어. 죽긴 왜 죽어요. 어머니 손자 손녀들 시집 장가 가는 것까지 다 보셔야죠. 저는 처음으로 희망이라는 것을 꿈꿨습니다. 열심히 살다 보면 화목한 가정 만들고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 수 있겠다, 이런 희망을 말이죠. 제게는 남들처럼 살아보겠다는 희망조차 사치인가 봐요. 평범하게 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여자를 한 명 만났어요. 회사 근처 옷가게에서 일하던 여자였습니다. 워낙 어머니가 옷을 돈 주고 사시는 분이 아니다 보니 제가 월급날마다 직접 옷가게에 가서 옷을 골라서 사드렸어요. 어머니는 사다 드리면 이런 걸 뭘 샀냐고 하셨지만 그래도 몇 날 며칠을 그 옷만 입으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보는 게 좋아서 매달 옷가게에 갔습니다. 몇 년째 다니던 옷가게였는데 어느 날 가보니 직원이 달라졌더라고요. 그 직원을 처음 본 순간 저는 한눈에 반하고 말았습니다. 세상에 저렇게 이쁜 여자가 있구나 싶어서요. 저는 워낙 소심해서 적극적으로 다가가지는 못하고 가게에 들을 때마다 맛있는 간식 정도 사가지고 갔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관심의 표현이었죠. 믿기지 않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 마음이 통했는지 그 여자가 먼저 제게 커피 한잔 하자고 하더라고요. 제 나이 40이 넘었지만 살면서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드디어 제게도 기회가 오는구나 싶어서 여자에게 지극정성으로 잘했어요. 늦은 나이였지만 연애라고는 제대로 해본 적이 없었으니 마냥 좋아서 여자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줬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에게도 여자친구가 생겼습니다. 여자친구는 얼굴만 이쁜 게 아니라 엄청 싹싹했어요. 제가 매달 어머니 옷 사드리는 걸 알고 있어서 그랬는지 어머니에게 인사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바로 어머니에게 여자친구를 인사시켰습니다. 워낙 밝고 싹싹하다 보니 어머니도 처음엔 여자친구를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여자친구는 반년 정도를 매일같이 집에 자주 왔다 갔다 하며 어머니와도 가깝게 지냈습니다. 저는 이 여자다 싶었습니다. 여자친구와 결혼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도 여자친구의 부모님을 만나고 싶다고 했죠. 여자친구가 그제야 말을 하는데 사실은 여자친구는 부모님이 안 계시대요. 어릴 때 버려져서 보육원에서 자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어머니를 보면 너무 부럽대요. 저와 어머니 사이가 좋아서요. 저는 여자친구와 운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도 아버지 없이 어머니와 둘이 살며 항상 평범한 가정을 꿈꿨잖아요. 아버지, 어머니 손을 잡고 다니는 아이들을 보면 지금도 가슴이 욱신거리고 부러웠어요. 저는 여자친구와 하루라도 빨리 가정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프로포즈를 하고 승낙도 받았어요. 저와 여자친구는 곧바로 날을 잡고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나이가 있다 보니 하루라도 빨리 가족이 돼서 남들처럼 평범하고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고 싶었거든요.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제가 결혼이라는 걸 너무 쉽게 생각했나 봐요. 막상 결혼해서 살아보니 제가 생각한 것과는 조금 달랐어요. 어머니도 딸이 없고 아내도 어머니가 안 계시니 진짜 딸과 엄마처럼 잘 지낼 줄 알았어요. 서로 이해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함께 산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어머니와 아내의 사이는 나빠지다 못해 틀어져 버렸습니다. 아내는 결혼하면서 일을 그만뒀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그게 화근이 된 것 같아요. 저야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 늦게야 돼야 퇴근하니 집안 사정을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와 아내는 하루 종일 같이 붙어 있어야 하니 서로 부딪히는 일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너, 네 마누라 단속 좀 해야겠더라. 애가 장 보러 나갔다가 온다고 하면 하루 종일 어디를 갔는지 점심때가 지나도 저녁때가 지나든 집에 들어오질 않아. 아유, 며느리도 다 큰 성인인데 어디를 가든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지.
뭘 일일이 그렇게 잔소리하고 그래요. 어머니야 워낙 옛날 분이시기도 하고 남편 없이 혼자 힘으로 살아오신 분이다 보니 생활력이 워낙 강하세요. 그러다 보니 결혼하자마자 일 그만둘 것도 이해를 못 하셨고 남편 돈으로 요가니 수영이니 매일 운동 다니며 쇼핑하고 다니는 것도 싫어했어요. 어머니 때문에 정말 미치겠어. 자기, 내가 운동 안 하면 금방 살찌는 거 알지? 이게 다 자기 위해서 내가 관리하는 건데, 어머니는 쓸데없는 데다 돈 쓴다고 자꾸 나한테 뭐라고 하시잖아. 자기가 운동 좋아하는 건 아는데, 그래도 하루 한 끼 정도는 어머니랑 같이 먹으면 좋을 것 같아. 어머니도 항상 혼자 식사하시는 게 외로우신가 봐. 어머니가 애도 아닌데 꼭 밥을 같이 먹어야 돼? 그리고 같이 밥 먹으면 매일 나한테 잔소리 하신단 말이야. 나라고 그런 소리 들으면서 같이 밥 먹고 싶겠어? 아내는 결혼 전까지 내내 혼자 살았어요. 지금까지 자유롭게만 살아온 아내는 어머니의 이런저런 간섭이 아무래도 힘든 것 같더라고요. 저는 중간에서 어머니 비위도 맞추고 아내 비위도 맞추느라 힘들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레 좋아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 기대와는 달리 어머니와 아내의 사이는 점점 더 나빠졌습니다. 처음엔 아내도 어머니도 다 저에게만 조금씩 불만을 토로하고 투덜거리는 정도였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는 아예 티격태격 하는 정도가 아닌 언성을 높여가면서까지 싸우고 있더라고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가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는데 제가 들어온지도 모르고 아내와 어머니가 싸우고 있더군요. 아유, 도대체 저 쇼핑백이 몇 개야? 네 남편이 힘들게 번 돈 그렇게 함부로 쓰면 되겠어? 집에서 팽팽 도는 게 가방이며 신발이며 이런 게 왜 필요한 건데? 제가 제 남편 돈 쓰는데 왜 매번 뭐라고 하세요? 제가 집에서 살림도 다 하고 어머니 모시는데 이 정도는 살 수 있죠. 얼씨구, 네가 살림을 하긴 언제 했다고 그러니? 매일 눈만 뜨면 나가서 뭐 운동이나 하고 쇼핑이나 하고 있지. 그리고 네가 날 모시긴 뭘 모셔. 내가 널 모시고 살았지. 어머니 고정하세요. 며느리한테 그렇게 화를 내시면 어떡해요. 너야말로 네 마누라 단속 좀 하라니까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저게 살랑살랑 여우짓만 할 줄 알지? 도무지 며느리로서 마음에 드는 구석이라는 하나도 없어. 내가 장담하는데 쟤 집안 크게 말아먹으래다. 어머니, 제가 뭐로 어쨌다고 그런 말씀을 하세요? 어머니야말로 옛날에 그렇게 시집살이 당했다고 하시면서 어떻게 저한테 똑같이 하실 수가 있어요? 어머니와 아내의 실랑이는 끝날 기미가 없었습니다. 한번 시작하면 항상 끝은 제게 불똥이 튀었어요. 어머니는 아내를 저렇게 놔뒀다가는 집이 거덜난다고 걱정하셨고 아내는 도무지 어머니와 못 살겠다고 했어요. 매일같이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어쩔 줄 모르던 사이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무슨 놈의 팔자가 이렇게 조용할 날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아파트를 날렸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고요? 아파트를 팔지 않고는 해결이 되지 않을 정도로 아내가 큰 사고를 쳤습니다. 글쎄 아내가 매일같이 나가서 뭘 하나 했더니만 헛짓거리를 하고 다녔더군요. 아내가 결혼 전 옷가게에서 일할 때 알고 지내던 언니들이 있었는데요. 남편들이 다들 돈을 잘 벌어서 매일 골프나 치러 다니고 여행도 자주 다니는 그런 언니들이요. 아내가 매일같이 운동 다니고 쇼핑을 다녀도 제가 뭐라고 하지 않은 이유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그 언니들이랑 다니면서 아내가 꿀리지 않았으면 해서요. 제가 그 기분 잘 알거든요. 다른 애들과는 달리 제게는 아버지가 없었으니 항상 부족한 것들이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혼자 초라하고 쓸쓸한 기분이 들었거든요. 아내가 그런 기분을 느끼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언니들의 부자 남편 정도는 아니어도 아내가 하고 싶고 갖고 싶은 거 정도는 다 할 수 있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제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어머니께서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요. 그런데 아내는 저를 속이고 있었더라고요. 그 언니들이랑 매일 만나 운동이나 하고 쇼핑이나 하는 줄 알았더니만 그게 아니었어요. 그 사실을 제가 어떻게 알았냐고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어머니와 아내가 대판 싸웠나 보더라고요. 제가 회식하느라 어머니 전화를 못 받았는데 글쎄 아내가 새벽 2시가 넘어서 집에 들어왔대요. 그것도 술이 아주 떡이 돼서요.
저도 없었으니 어머니가 아내를 부축해 방까지 데려다 줬나 봐요. 답답할 것 같아 어머니가 겉옷을 벗겼는데 그때 옆 주머니에서 영수증이 나왔답니다. 120만 원? 영수증에 적힌 숫자를 보고 어머니는 너무 놀라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으셨대요. 분명 술값 영수증 같은데 이 가격이 맞나 싶어 50번도 넘게 영수증을 확인하셨답니다. 어머니의 말에 놀란 저는 바로 영수증에 적힌 가게를 검색했습니다. 강남에 있는 무슨 바더라고요. 저는 직접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 아내에게 말하지 않고 가게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가게에 도착하기도 전에 그 주변에 지나다니는 몇 사람에게만 물어봐도 답이 나오더군요. 남자가 나오는 술집이랍니다. 흔히들 말하는 호스트바, 그런데 말이죠. 저는 아내를 앉혀놓고 어떻게 된 일인지 추궁했어요. 그런데 처음엔 아내가 딱 잡아떼더라고요. 호기심에 한 번 간 거라고요. 저는 아내를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니까요. 저는 어머니에게도 자세히 말씀드리지 못하고 혼자 고민을 했어요. 아내를 사랑하는 건 분명하지만 그런 것까지 간 여자와 어떻게 부부관계를 이어갈 수 있을지 도무지 믿음이 생기질 않아서요. 그런데 며칠 뒤 기절할 뻔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회사로 아내의 친한 언니라는 여자가 찾아왔어요. 제게 다짜고짜 아내의 빚을 갚으라더군요. 아내가 그 여자에게 빌린 돈이 자그마치 1억이 넘는답니다. 저는 그 길로 집으로 달려갔어요. 회사고 뭐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지금 당장 진실을 알아야 했으니까요. 남편도 있는 유부녀가 남자 나오는 술집에 간 것만으로도 기가 막히는데 나 몰래 빚까지 만들었다는 게 정말 사실이야? 여보, 그런 얘기를 어디서 들었어? 아내는 제 말에 엄청 당황하더니만 어떻게 알았냐고 묻더군요. 지금 그게 중요해? 사실이냐고 묻잖아. 빚이 1억이 넘는다는 게 사실이냐고. 그게 나도 처음엔 금액이 이렇게 커질 줄 모르고. 자기야, 내가 잘못했어. 제발 나 한 번만 용서해줘. 아내는 변명을 하려다 할 말이 없는지 그대로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더니 제게 싹싹 빌었습니다. 결혼하고 아내에게 만들어준 제 카드가 있었어요. 아내는 아무리 제가 준 카드라도 자기가 쓰는 내역 일일이 제게 문자가 오는 게 싫다고 해 메시지도 받지 않았습니다. 괜히 아내가 눈치를 보는 것 같아서요. 그런데 이러려고 그런 거였더군요. 글쎄 딱 한 번 호스트바를 간 게 아니었어요. 제게 돈을 받으러 온 여자가 말하는데 아예 아내를 전담하는 남자가 있었대요. 제가 준 카드로 호스트바를 다니면서 그 접대부 새끼의 호구짓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카드값이 밀리면 계속 그 언니라는 여자한테 돈을 빌려서 낸 거였죠. 계속 갚는다고 하면서 질질 끌어온 돈이 1억이 넘는 거였어요. 용서? 그게 말이 돼? 난 너 같은 여자랑 죽어도 못 사니까 지금 당장 이혼해. 자기야, 이혼이라니. 나 당신이랑 이혼 못해. 내가 부모 없이 살아서 배운 게 없어서 이래. 내가 앞으로 잘할 테니까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어? 이런 미친년을 봤나. 용서는 무슨 용서야. 너 이년 당장 안 나가? 밖에서 이야기를 듣고 계시던 어머니는 결국 방문을 벌컥 열고 들어와 들고 있던 빗자루로 아내의 여기저기를 갈기셨습니다. 아내는 폴짝폴짝 뛰며 울먹이더니 그대로 집을 나가버렸어요. 저는 정말이지 스스로가 너무 한심했습니다. 어떻게 걸려도 저런 여자에게 걸려서 홀딱 속아 넘어갈 수 있나 싶어서요. 그날 이후 어떻게 됐냐고요? 아내를 고소하고 이혼도 했어요. 아내와 제가 이혼하는 과정에서 아내와 함께 호스트바를 다녔던 그 언니들의 남편들까지 알게 돼서 집집마다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자 제게 양심을 품은 여자가 저를 고소했어요. 제 아내가 돈을 빌렸던 그 여자가요. 근데 제 아내, 이 나쁜 년이 그 여자와 차용증을 써가며 제 도장을 찍었더라고요. 제 주민번호에 직장 주소까지 말이죠.
지금 당장 그 돈을 갚지 않으면 집까지 경매에 걸릴 수 있다고 해서 집을 팔았습니다. 1억 때문에 집을 파냐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결혼해서 지금까지 모은 돈이 전혀 없어요. 저 혼자서 벌어 세 식구가 살기도 했고 버는 족족 아내한테 줬으니까요. 졸지에 여자 잘못 만나 저는 집을 잃었습니다. 저와 어머니는 작은 전셋집으로 옮겼어요. 원래 살던 아파트에 딱 반만한 집으로요. 어머니는 이 정도에서 알고 헤어진 걸 다행으로 여기라고 하셨지만 저는 쉽게 마음이 회복되지 않았어요. 그러던 와중에 제게 희한한 일이 생겼습니다. 세상 참 좁다는 걸 몸소 알게 된 일이었어요. 우연히 길을 걷다가 익숙한 얼굴을 보았는데요. 처음엔 행색이 너무 초라해서 노숙자인가 보다 하고 피해서 지나가려고 하는데 언뜻 보니 한눈에 알아보겠더라고요. 바로 고등학교 동창 이윤석이었어요. 아무리 시간이 많이 지났다고 해도 평생 그 얼굴만은 잊히질 않습니다. 어떻게 잃어버리겠어요. 저의 학창시절에 가장 큰 상처를 안겨준 녀석인데요. 저는 곧바로 그 남자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다가갈수록 이상했어요. 바닥에 주저앉아 벽을 머리에 기대고 앉아있는데 눈동자에는 초점이 없었어요. 언제부터 이러고 있었는지 바닥에 사람들이 던져주고 간 동전들까지 있더라고요. 아무리 시골이었어도 동네에서 제일 가는 부잣집 아들이 이런 데서 노숙자 신세로 동냥이나 하고 있다니 말도 되질 않았어요. 너 윤석이 맞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멀쩡한 곳이 하나도 없었죠. 몸에서는 술 냄새가 진동하고 있었고 행색은 바닥에서 뒹굴기라도 했는지 엉망이었어요. 저는 제가 잘못 본 건가 싶어 다시 한번 자세히 보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봐도 윤석이가 맞았어요. 윤석아, 나 영진이야. 기억나? 제 목소리에 윤석이가 고개를 들고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눈이 마주치자 저도 모르게 흠칫 놀랐어요. 눈이 완전히 풀려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저는 오랜만이라는 마음보다 걱정부터 앞섰습니다. 상태가 왜 이런가 싶어서요. 그나마 저를 알아보기는 하는지 제 얼굴을 빤히 바라보며 제 이름을 중얼거리더라고요. 저는 윤석이에게 어디가 아프냐고 계속 물었죠. 그러자 제 옆을 지나시던 환경미화원분이 제게 아는 사람이냐고 묻더군요. 그 양반 며칠 전부터 계속 여기서 자고 먹고 했어요. 여기야 워낙 다 노숙자들만 있으니까 그냥 노숙자 하려니 했는데 오늘 보니까 상태가 영 안 좋네. 아는 사이면 병원이라도 좀 데려가요. 혹시 며칠이나 여기서 이러고 있었는지 아세요? 미화원분 말로는 한 4, 5일 정도 된 것 같다고 하더군요. 저는 너무 놀라 윤석이에게 핸드폰이 없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잠바 안 주머니를 주섬주섬 만지더니 핸드폰을 제게 주더라고요. 그런데 배터리가 다 되어 핸드폰이 꺼져 있었습니다. 저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그리고 윤석이를 부축하고 일어섰습니다. 저는 윤석이를 데리고 바로 보이는 식당으로 들어갔습니다. 식당 사장님에게 핸드폰 충전부터 부탁드리고 국밥을 시켰어요. 음식이 나오자 윤석이는 뜨거운 줄도 모르고 급하게 먹더라고요. 도대체 얼마나 굶었는지 볼이 홀쭉했어요. 저는 순간 눈물이 왈칵했습니다. 지금까지 윤석이를 얼마나 미워하고 원망했는지 몰라요. 학창시절 저를 괴롭히며 실실 웃어대던 모습이 떠오르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났거든요. 그렇다고 윤석이가 이렇게 살고 있기를 바라지는 않았어요. 도대체 어쩌다가 이렇게 된 건지 안쓰러워서 입이 떨어지질 않았습니다. 윤석이는 밥을 먹는 내내 한마디도 하지 않고 정말 밥만 먹었어요. 아무래도 양이 부족한 것 같아 밥을 한 공기 더 시키려고 하자 제 손을 탁 잡더니 소주도 한 병 시켜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소주를 시켜주었습니다. 그렇게 국밥에 밥 2그릇, 소주 한 병을 다 비웠을 때쯤 사장님이 저를 부르더라고요. 충전 중이던 핸드폰으로 계속 전화가 온다고요. 저는 헐레벌떡 달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다름 아닌 경찰이었어요. 경찰입니다. 이윤석 씨가 5일째 신종 신고가 된 상태인데 갑자기 핸드폰이 켜져서 바로 연락드렸습니다.
혹시 지금 이윤석 씨랑 함께 계시나요? 네, 저와 함께 있습니다. 저는 놀라서 지나가다 윤석이를 만나게 된 사연을 경찰에게 늘어놓았어요. 그러자 경찰이 현재 핸드폰 발신지로 경찰을 보내겠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놀랐습니다. 윤석이가 노숙을 하고 있을 리 없다고 생각하기야 했지만 실종돼서 가족들이 찾고 있다는 사실도 믿기지 않았어요. 잠시 뒤 식당으로 정말 경찰들이 왔더라고요. 저는 윤석이와 함께 경찰서로 갔습니다. 그리고 몇십 년 만에 다시 윤석이의 부모님을 만났어요. 어머, 너 영진이 아니니? 신기하게도 윤석이 어머님은 저를 보자마자 알아보셨어요. 그러더니 어머님께서 제 손을 덥석 잡으시며 눈물부터 쏟으셨습니다. 순간 저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몰랐어요. 우리가 그때 너랑 너희 어머니를 얼마나 찾았는지 몰라. 우리가 그때 잘못한 것만 생각하면 아직도 미안해서 발을 못 뻗고 잔다. 저는 이게 다 무슨 소리인가 싶었습니다. 윤석이 어머니께서 저와 어머니에게 미안할 일이 뭐가 있나 싶어서요. 그런데 윤석이 어머니의 말이 그 당시 가게에서 있었던 도난 사건이 다 오해였다네요. 그 일을 꾸민 건 다름 아닌 윤석이었답니다. 사실은 윤석이가 그 전에도 수입 가게에서 몰래 돈을 많이 가져갔었나 봐요. 어느 날 윤석이가 아버지께서 가게 돈이 자꾸 빈다며 걱정하는 소리를 들은 거죠. 마침 그때 저와 싸워서 한창 감정이 좋지 않을 때였으니 이때다 싶어 저희 어머니에게 누명을 씌운 거였어요. 그 사건이 있고 난 뒤 얼마 안 있다 윤석이가 가게에서 또 돈을 빼돌리려다가 다른 직원에게 걸려 밝혀지게 됐나 보더라고요. 그 사실을 알게 된 윤석이의 부모님은 수소문을 해 저와 어머니를 찾으려 하셨지만 이미 어머니와 제가 이사를 간 이후라 찾을 수가 없었다네요. 우리가 너랑 너희 어머니 찾아서 사과를 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네가 우리 윤석이를 살려줬구나. 알고 보니 윤석이가 몇 년 전부터 알츠하이머, 치매를 앓고 있대요. 아내와 이혼도 하고요. 아내와 이혼한 것도 술 때문이었는데 이혼하고 나서 알코올 중독이 더 심해져 결국 알코올성 치매 진단까지 받아 센터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치료를 받던 중 병원을 나가 사라진 거라네요. 윤석이의 어머니께서 꼭 저녁을 먹고 가라고 하셔 저는 거실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곧 말끔해진 얼굴로 돌아온 윤석이와 마주 앉으니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분명 윤석이를 원망한 적도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제 인생이 엉망으로 흘러간 건 누구의 탓도 아닌 다 못난 제 탓이란 걸 말이죠. 제가 스스로 자신감이 부족해 거짓말을 하는 바람에 모든 일이 시작된 거니까요. 윤석이는 아주 잠깐씩 정신이 돌아오곤 했어요. 그럴 때면 제게 웃어주고 손까지 잡아주더니 미안하다고 사과까지 했습니다. 저는 어쩐지 좀 뭉클하더군요. 지난 날들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가면서요. 그때였어요. 지팡이를 드신 윤석이의 아버님이 젊은 남자와 함께 거실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러더니 제 이름을 부르셨어요. 영진이, 그때 영진이가 왔다고? 벌써 30년이나 된 일이라 저조차도 가물거리는데 팔순을 앞두신 윤석이의 부모님은 어떻게 그때 일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를 보고 너무 반가워하셨어요. 한참을 그때 일을 이야기하며 미안해 하시더니 갑자기 옆에 있던 젊은 남자에게 준비해온 걸 꺼내라고 시키셨습니다. 대표님께서 오영진님에게 어떻게든 미안한 마음을 보상하고 싶으시다면서요. 얼마 전까지 이윤석 님이 관리하시던 가게를 넘겨주시겠다네요. 알고 보니 그 젊은 남자는 윤석이 아버님의 변호사였습니다. 가지고 계신 건물의 한 층을 차지하고 있던 가게를 제게 관리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믿기지 않아 계약서 내용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계약자 이름에 제 이름이 적혀 있더라고요. 윤석이가 저렇게 되고 옛날 생각이 더 많이 났었어. 너랑 너희 엄마에게 우리가 그런 잘못해서 벌을 받는구나 싶어서. 너한테 이제라도 빚을 갚아야 우리 윤석이도 마음이 편할 거야. 아무리 그래도 제가 이렇게 큰 걸 받아도 될지 모르겠어요.
당연히 받아야지. 네가 이걸 받아줘야 우리가 조금이나마 마음을 덜고 눈이라도 감을 것 같아. 인생이라는 건 정말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윤석이의 부모님은 윤석이가 아프고 나서부터 저와 어머니를 찾기 위해 여기저기 알아보셨대요. 지난날의 잘못을 용서받아야 편하게 눈을 감으실 수 있을 것 같다고요. 저는 당연히 다 용서했습니다. 물질로 보상을 받아서가 아니라 그때 일로 제가 배운 것이 많았으니까요. 그때 일이 아니었다면 저는 정신 차리지 못하고 계속 거짓말을 하며 살았을 거예요. 세상은 참 살고 볼 일입니다. 매일 견디기 힘든 시련만 있을 줄 알았는데 제게 이런 좋은 일도 생기네요. 그날 이후 저와 어머니는 윤석이 부모님과 자주 만났어요. 함께 만나 식사도 같이 하고 옛날에 있었던 일들도 회상하며 자주 왕래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여전히 가족이라고는 어머니뿐이지만 그래도 친구는 하나 생긴 것도 같아요. 윤석이가 있는 알코올 전문 병원에도 자주 가요. 예전 이야기도 해주고 지난날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윤석이는 제 말을 다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전보다 많이 밝아졌어요. 윤석이의 부모님도 너무 좋아하시고요. 저는 어느 때보다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파란만장한 우여곡절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언제나 순탄하고 즐거운 일만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막 50대로 향해 가고 있는 한 가정의 가장입니다. 토끼 같은 아들과 딸도 있고 여우 같은 마누라도 있죠. 유튜브 항해를 하다가 우연히 들어오게 된 사연 채널에서 많은 인생 선배님들의 사연을 듣고 저에게 있었던 웃기기도 하고 어이없기도 했던 사건을 한번 풀어보고자 합니다. 재미있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저의 결혼 스토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의류 관련 사업을 하시던 분들이었습니다. 섬유산업으로 유명한 도시에서 터를 잡고 계셨죠. 여러 원단을 거래하시고 사업을 하셨는데 젊은 시절에는 제법 크게 하셨던 것으로 들었습니다. 실제로 어렸을 때 우리 집은 유복한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군대를 막 전역하고 20대 중반 대학 졸업을 앞둔 시기가 왔을 때 IMF가 오면서 사업을 정리하시게 되었죠. 저는 그때 영어 공부를 하랴 여기저기 회사에 원서를 넣으랴 정신이 없었는데 부모님께서는 그때 결단을 내리시고 그냥 밀린 자금을 다 청산하시고 이제 사업은 그만하겠다 하셨습니다. 그 후로 그저 소일거리를 하시면서 지내셨죠. 가지고 계신 건물 관리만 하시면서요. 청소하기 귀찮으시다고 살던 아파트도 그냥 처분하시고 부모님 소유의 원룸 건물 옥상으로 이사를 가버리셨습니다. 사실 잘하면서도 워낙 남에게 어떻게 보일까에는 관심이 없으시고 본인들 편하게 지내는 걸 좋아하셨기에 많이 부유했음에도 외제차 같은 것은 타본 적도 없고 요즘은 흔하게 보이는 국산 중형차에도 타본 적이 없을 정도니까요. 그래서 제 친구들도 아무도 저희 집 형편을 잘 몰랐습니다. 저 역시 딱히 이야기할 필요성을 느끼지도 못했고요. 20살이 넘었던 그때부터 저는 온갖 아르바이트를 해봤어요. 백화점에 가서 구두도 팔아봤고 새벽에 우유 배달을 뛰면서 저녁에는 호프집 서빙도 했습니다. 그런 아르바이트를 통해 배울 것이 많다는 부모님의 말씀을 따라 저는 그렇게 치열하게 20대를 보냈죠. 그러다가 거의 30살이 될 무렵 아르바이트로 나간 박람회장에서 지금의 아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박람회는 친환경 컨셉으로 유기농 먹거리를 홍보하고 시식도 하는 곳이었는데 저는 손님들께 시식을 권하고 유기농 제품을 판매하는 일로 채용이 되었어요. 저와 아내는 옆 부스에서 각자 일을 하다가 서로 말을 트게 되어서 친해졌습니다. 아내는 외국어 전공자였는데 그 박람회에 외국인들도 많이 방문을 했기에 외국인들과 유창하게 대화를 나누는 아내의 모습이 멋지고 예뻐 보였어요.
항상 출근 시간보다 30분 전에 도착해서 매장을 점검하고 목이 터져라 요령 피지 않고 성실히 일하는 모습이 저 사람을 좀 더 알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하더군요. 저는 박람회 아르바이트 마지막 날 잘 지내라며 인사를 건네는 그녀에게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용기를 내어 고백했습니다. 그녀는 순간 얼굴이 붉어지더니 저에게 수줍게 번호를 알려주더라고요. 다음에 차 한잔 하자면서요. 그렇게 우리는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막 회사 신입티를 벗었던 저와 취업 준비 중이었던 여자친구. 우린 참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데이트를 할 때도 항상 저렴한 김밥집이나 백반집을 가서 먹기 일쑤였고 가끔은 도시락을 싸와서 동네 공원에 가서 먹기도 했습니다. 항상 비슷한 옷에 서류 가방 하나 덜렁 들고 뚜벅이로 다니는 저에 대해 여친은 아무런 불만도 없었습니다. 알뜰해 보이고 성실해서 좋다고 항상 웃어주었죠. 저는 저의 금전적 배경을 하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저를 이렇게 좋게 봐주는 그 사람이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조건을 내세워 선시장에 나가면 훨씬 선택지가 많겠지만 이렇게 진심으로 나 하나만 봐주는 사람은 없겠다 싶어서 이 여자와 결혼을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 후 저는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보일러를 다루는 중견기업에 이직을 했습니다. 보일러 쪽에서 나름 유명한 회사였고 연봉이며 복지 모두 전에 회사보다 괜찮았어요. 여자친구는 몇 년을 공부하더니 9급 공무원 시험에 붙게 되어서 동사무소에 출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결혼 이야기를 할 때가 되었다 싶어서 그녀에게 조심스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날은 마침 연말이기도 해서 우리는 큰맘 먹고 멋진 레스토랑을 예약해서 스테이크를 썰고 있었죠. 저기 있잖아. 미진아, 우리 이제 취업도 확정되고 했는데 이제 그만 결혼하는 건 어떨까? 오빠? 방금 뭐라고 했어? 저는 손을 살짝 떨면서 미리 사둔 반지 케이스를 아내에게 줬습니다. 작지만 다이아가 박힌 심플한 반지였어요. 매장에서 인기 디자인이라고 해서 심사숙고해서 고른 것이었습니다. 여자친구는 반지 케이스를 열어보더니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어요. 전 아무 말이 없는 것이 불안했지만 소신껏 여자친구에게 정식으로 청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갑자기 눈물을 흘리는 것이었어요. 기쁨의 눈물이라고 하기에는 좀 석연치 않았습니다. 오빠, 실은 나 있잖아. 울면서 그 사람은 갑자기 부모님과 언니들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집은 평범한 중산층 집안이었어요. 아버지는 회사원이고 어머니는 가정주부셨죠. 위로는 언니 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부터 저와 만나는 것을 부모님도 언니들도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이유는 제가 전문직도 아니고 대기업에 다니는 것도 아닌데다 하고 다니는 꼬락서니를 보아 집에 돈도 없어 보이기에 결혼을 하면 고생할 게 뻔하다는 겁니다. 저희 부모님이 어디 사냐고 해서 어느 동네에 사시는지 또 골목 위에 있는 원룸 꼭대기에 산다고 말했던 것들부터 낡은 스타렉스를 끌고 다닌다는 것까지 모든 것이 돈 없다는 증거 아니냐고 가족들이 계속 반대해왔다고 해요. 거기다 큰언니는 자산운용회사에 다니는 남편을 두고 있고 둘째 언니는 요즘 세무사, 약사 등 꽤 전문직에 잘 나가는 남자들과 외제차를 타고 데이트를 하며 그렇게 막내 동생의 연애를 참견하고 무시하곤 한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당장 결혼을 하려고 해도 자신이 모은 돈은 1,000만 원밖에 없고 오빠도 돈이 없을 텐데 신혼집은 어떻게 마련하며 또 그런 무시를 당하면서 반대하는 결혼을 할 수 있겠냐는 거였습니다. 집에서는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올해 초부터 계속 선을 보라고 압박을 주고 있다는 얘기였죠. 그러면서 그녀는 제 손을 잡고 울면서 말하더군요. 우리 그냥 우리끼리 혼인신고 올려버릴까? 나는 오빠와 함께라면 단칸방에서 시작해도 괜찮을 것 같아.
정말 헤어지기 싫은데. 저는 지고지순한 그녀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깨끗하고 착한 사람을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날 그녀에게 제 상황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죠. 사실은 부모님께서 예전에 사업을 크게 하셨고 사업을 접으면서 건물 몇 채와 땅, 상가를 가지고 있으며 상속세금을 걱정하셔서 이미 내 앞으로 상당 부분 증여를 마친 상태라는 것을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은 이미 100억 정도는 될 것이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여자친구는 너무 놀란 나머지 토끼눈이 되더군요. 텔레비전 뉴스에나 나오는 줄 알았던 100억대 부자가 가난한 줄 알았던 자기 남친이라고 하니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신혼집이면 뭐며 걱정할 것은 하나도 없다고, 다만 나도 부모님처럼 검소하게 살고 싶다고, 남들 눈에 어떻게 보이든 난 내 소신껏 소박하게 신혼집을 얻고 살고 싶으니 결혼 허락을 받는 과정에서 내 재산에 관한 이야기를 다 털어놓지는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부모님의 경험으로 보아 돈이 많다는 것을 주변에서 알게 되면 보험이다 뭐다 하면서 귀찮게 하는 사람도 많아지거니와 돈 빌려달라고 졸업한 지 20년, 30년 만에 친구들이 전화가 와서 매달리는 등 너무 피곤하고 힘든 일들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그녀를 설득했죠. 미안한 말이지만 언니들의 태도로 봐서 귀찮게 할 것 같은 불길한 예감도 들었거든요. 여자친구는 처음에는 가족들에게 숨긴다는 것을 내키지 않아 했지만 저의 오랜 설득으로 마음을 돌려 그렇게 우리는 여자친구의 가족들께 인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예약된 한정식 집으로 가서 그녀의 가족들을 만나던 날, 저는 회사 면접 때 샀던 검정 양복을 갖춰 입고 나름 백화점 매대에서 산 5만 원짜리 넥타이를 하고 차려입고 갔습니다. 여자친구의 가족들은 그런 저를 아래 위로 훑어보면서 집안 형편은 어떤지, 결혼하게 되면 남자가 집은 해오는 거 알고 있냐는 등 여러 가지 걱정인지 깎아내리기인지 모를 소리들을 해댔습니다. 이제 취직도 했는데 차도 한 대 사고 아파트 살 정도 돈을 마련하고 결혼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저는 부모님은 원룸에 새를 살고 계시긴 하지만 소일거리를 하고 계셔 제가 부담할 부분은 없고 저는 제 월급 형편에 맞는 신혼집과 자동차를 구매할 예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제 명의로 가지고 있던 20평대 아파트 이름을 대면서 이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갈 생각으로 전세금은 맞추어 두었다고 말씀드렸어요. 부모님과 언니들은 전세가 웬 말이냐고 매매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저는 몇 년 안에 아파트를 살 수 있게 열심히 살겠다. 결혼하게 되면 아내가 번 돈은 아내가 모으거나 쓸 수 있게 해줄 것이고 저는 회사를 다니며 부업도 할 생각이라고 저를 믿고 맡겨달라고 재차 말씀드렸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은 부모님은 사람이 성실해 보이고 지금은 돈이 많지 않아도 소신이 있어 보인다며 결혼 허락을 해주시더군요. 그 와중에 저를 바라보는 언니들 표정은 좀 좋지 않았지만요. 여자친구의 언니라는 사람들은 미인들이긴 했지만 둘 다 성형수술한 얼굴에 비싼 가방을 들고 화려하게 치장하는 데 열중하는 타입 같아 보였습니다. 저는 어떻게 한부모에게 태어났는데 아내와 언니들이 완전 다를 수가 있나 너무 신기했어요. 나중에 아내가 된 여자친구에게 물어보니 언니들이 너무 어릴 때부터 치장에 관심을 보이고 아르바이트한 돈으로 몽땅 옷을 사버리거나 학원비를 가져다 미용실에 가서 다 써버리는 등의 사고를 쳐서 부모님이 속을 많이 썩으셨고 계속 남친을 바꿔대는 언니들에게 자신은 완전히 질려서 아예 반대로 지냈던 것 같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연애도 하지 않고 수수한 차림으로 공부만 하는 아내를 언니들은 계속 바보라며 실속 없다고 비웃어왔다고 합니다. 저는 진짜 실속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에 어이가 없어 웃음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비웃고 무시하던 자신의 동생이 얼마나 부자 남자를 잡았는지 알면 얼마나 배 아파할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결혼을 준비할 때 아내의 큰언니는 이미 결혼한 상태로 30평대 아파트를 자가로 가지고 있었고 둘째 언니는 세무사와 결혼을 준비 중인 상태였습니다.
5월의 신부가 꿈이라던 둘째 언니는 결혼해도 쓸데없는 사치를 엄청나게 부리더군요. 유명 호텔에서 코스 요리를 대접하는 결혼식을 해야 하고 예단이며 혼수며 쓸데없는 허례허식을 해야 한다고 날뛰며 아내의 부모님이 빚까지 내게 만들었답니다. 신혼여행은 몰디브로 간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런 둘째 언니의 모습이 너무 한심했지만 어차피 제 아내가 될 것도 아니고 해서 그냥 지켜보며 우리는 소박하게 결혼식을 하자고 아내를 설득했습니다. 아내는 처음에는 그래도 언니가 결혼식을 너무 성대하게 하는데 너무 소박하게 하면 좀 그렇다고 걱정을 하더니 결심을 굳힌 듯 제 말에 동의를 해주더군요. 결혼을 준비하면서도 저는 그놈의 언니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사사건건 아내를 따라다니면서 그날 하루 입을 드레스를 외국 명품 브랜드로 해야 한다거나 메이크업 샵을 고르는데 돈 칠갑을 하려 들지 않나 정말 힘들었어요. 아내는 처음엔 언니들 이야기에 혹하다가도 저와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 예산을 재수정하고 돈에 맞게 결혼식을 준비했죠. 그렇게 우리는 특별 할인되는 예식장을 찾아 소박하게 예식을 올렸습니다. 다만 오시는 손님들을 생각해서 식사만은 깔끔하게 잘 나오는 곳을 택했죠. 아버지가 사업하실 때 알던 진짜 부자 손님들도 하객들 중에 섞여 있었으니까요. 처음에 제가 연애 결혼을 하겠다고 말씀드렸을 때 내키지 않아 하시던 저희 부모님은 제가 데려온 아내를 보자 마음에 쏙 들어 하시는 눈치셨습니다. 요즘 아가씨답지 않게 치장도 요란하지 않고 참하고 조신해 보인다고 돈도 허투루 쓰지 않는 것 같아 더욱 좋다고 하시면서요. 결혼 과정에서 아내의 처형들 이야기를 했더니 부모님 역시 다 오픈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아내가 언니들과 너무 친하게 지내지 않도록 중심을 잘 잡을 수 있게 항상 잘 살피라고 하시더군요. 그렇게 저는 아내와 무사히 결혼을 하고 결혼 후 1년 뒤 아들을 낳고 또 2년 뒤 딸도 낳고 오순도순 꿈에 그리던 가정을 꾸리며 살았습니다. 우리 둘 사이는 한결같이 문제가 없고 좋았지만 남들은 잘 겪지 않을 것 같은 스트레스가 저에게는 있더군요. 바로 처가의 동서들 사이의 문제였습니다. 제가 형님이라고 불러야 하는 큰언니의 남편과 둘째 언니의 남편들은 딱 그 아내들의 모습과 같이 대단한 속물들이더군요. 말 그대로 보이는 것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괄시하며 괴롭히는 타입들이었습니다. 첫째 형님은 자산운용회사를 다니는데 돈을 만지면서 자신이 고객으로 모시는 부자들 이야기를 마치 자신이 부자인 양 으스대기 일쓰고 업무상 발설하지 않아야 하는 개인사까지도 저희에게 까발리며 부자들의 세계는 이런 것이라는 식으로 항상 대화에 서두를 띄우곤 하더군요. 말하자면 이런 식이었어요. 자네 부자들의 재산 수준에 따라서 누리는 문화가 얼마나 다른지 아나? 우리가 영화관 가고 뮤지컬 보고 그런 걸 문화라고 생각할 때 말이야. 그 사람들은 회원권을 산다고. 못 모르는 일반 서민들은 비싼 가방이나 푼돈 모아서 할부로 사면서 내가 명품 걸쳤네. 나도 이 정도면 잘 사는 거 아닐까 생각하지만 말이야. 진짜 부자들은 어차피 그런 가방이나 옷 같은 것들은 그냥 일상적으로 우리가 10,000원, 20,000원짜리 편하게 사듯이 시즌별로 사서 걸치는 것이고 회원권을 산다고. 맞습니다, 형님. 저도 일하면서 그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제가 세무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어디다 돈을 썼는지 다 보이지 않습니까? 차 같은 거 많이 살수록 공제도 많이 되다 보니 차도 엄청 많이 사고 정말 돈 쓰는 게 상상 초월이더라고요. 주로 회원권이나 그림 같은 걸 일상적으로 사는데 그런 게 보면 볼수록 입이 떡 벌어지더라고요. 유튜브 보니까 백화점을 가도 그런 사람들은 퍼스널 쇼퍼라는 게 있어서 아예 푹신한 소파에 앉아서 다 가지고 오라고 해서 편하게 쇼핑하던데요. 진짜 그들만의 세상이 있다니까요. 그럼 골프 같은 것도 너무 대중화돼서 요즘은 뭐 다 치잖아. 그런 사람들은 일단 개나 소나 하는 건 싫어하더라고. 부자들은 진짜 아무 옷이나 입어도 태가 달라. 얼굴에서 빛이 난다니까.
아유, 막내 동서 자네는 이런 세계는 듣도 보도 못했지? 뭐 어차피 자네 같은 서민은 평생 상관없는 일이니 관심도 없겠구먼. 아, 네. 저는 그런 건 잘 몰라서요. 그리고 돈이라는 것은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소신 있게 쓰는지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 저게 바로 없는 사람들이 자존심 세우느라고 자기 열등감 감추려고 하는 소리야. 쥐뿔도 없으면서 말이야. 무슨 소신이 있어서 청렴하게 사는 양 저렇게 말을 해요. 참, 요새 신문 배달은 잘 되나? 요즘 세상에 참 아르바이트를 해도 그런 걸 하나? 급기야 대화의 끝에는 제가 부업 삼아 하고 있는 신문 배달 일까지 들먹거리며 저를 무시하기에 일쑤였죠. 저는 회사를 다니면서 자꾸만 군살이 붙어서 뭘 좀 해볼까 하다가 헬스장 다니는 돈이 비싸게 느껴져서 신문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3시쯤 일어나서 신문 배달 구역을 가면 신문 보급소 분들이 미리 던져놓은 신문 뭉치가 있었어요. 근처 아파트 3-4동과 그 뒤쪽의 단독주택과 빌라촌을 돌아다니며 신문을 주소에 맞게 던지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한 신문사 것만 했지만 마침 돌아다니는 저를 본 다른 신문사에서 우리 것도 같이 돌려달라고 말을 해서 저는 2종류의 신문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비록 매일 시간이 매이는 점은 귀찮긴 했지만 그래도 처음 제 의도대로 운동화를 신고 뛰어다니니 운동 효과는 있더군요. 그렇게 몇 달째 저는 신문 배달 아르바이트 겸 다이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계속 하다 보니 최근에는 발이 아파서 실리콘 깔창도 주문해서 잘 쓰고 있고요. 아내는 언니들과의 대화에서 우연히 깔창 이야기가 나와 추천을 해준다고 그 이야기를 했던 모양이었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그 후로 뻑하면 사정이 얼마나 쪼들리면 신문 배달 일까지 하냐는 둥 아내와 그 남편들은 시도 때도 없이 그 이야기로 저희를 놀리더군요. 저는 너무 심하게 놀려서 사실은 취미로 하는 것이고 그 알바비로 고아원에 제 자식들 이름으로 기부를 하고 있다고까지 밝힐까 하다가 어차피 뭐 눈엔 뭐만 보인다고 이런 이야기를 한들 좋게 생각할 사람들인가 싶어 관두었습니다. 저의 보람 있는 봉사활동까지 가난뱅이네 어쩌네 하면서 매도당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아무렇지 않게 넘기는 저와 달리 그런 대화들이 명절이나 가족 행사에 오갈 때면 아내는 항상 속상해했습니다. 그런 대화에 발끈해서 돈 있는 걸 밝혔다가 저 속물적인 형님들이 얼마나 들러붙을지 생각만 해도 피곤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저를 무시하면서 아예 가난뱅이라 생각해주는 쪽이 좋았습니다. 아내는 아이들까지 같이 무시당하는 것 같다며 애들 교육이라도 비싼 영어 유치원도 보내고 좋은 옷도 사주겠다고 주장하다가 저에게 야단을 맞곤 했습니다. 저는 결핍이 아이의 교육에 얼마나 중요하고 또 필요한 교육인데 귀한 아이들일수록 험하게 키우는 것이라고 다양한 사람들과 섞여 치이기도 하고 다소 열악한 환경에서 교육도 받으며 스스로 자생하는 법을 익혀야 이 험한 세상 살아간다고 말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저에게 누누이 했던 이야기처럼요. 우리가 늙어 죽을 때쯤 지금도 불어가고 있는 막대한 재산을 결국 아이들이 혼자 똑바로 관리할 수 있어야 하는데 지금부터 아이들이 스스로 부자라는 것을 알고 뽐내며 실속 없게 살게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아내에게 언니들 따로 만날 때도 절대 돈 있는 티 내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물건을 사더라도 질이 좋지만 브랜드 티가 많이 나지 않는 것을 샀고 최대한 수수하게 하고 다녔죠. 차도 국산 소형차를 끌고 다녔습니다. 아내의 언니들은 리스까지 해서 외제차를 타고 백화점에서 파는 몇백만 원짜리 반지며 목걸이를 할부로 긁으며 사치를 해대더군요. 애엄마들 사이에서 기죽지 않으려면 이 정도는 걸치고 다녀야 한다면서요. 이제는 서로 걸치고 있는 것만 봐도 수준이 맞는지 안 맞는지 안다고. 그런 게 안 맞으면 돈 쓰기 불편해서 같이 놀기 힘들다나 뭐라나. 말도 안 되는 된장녀 같은 소리를 짓거리면서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아내는 속이 상하는지 집에 와서는 잘 먹지도 못하는 술을 꼭 한 잔씩 하고 넋두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말도 편히 못하면서 살아야 해. 언니들이 당신 욕하고 무시할 때마다 이 아파트도 실은 우리 거고 땅도 있고 건물도 몇 채나 있다고 그렇게 동경하는 100억대 부자가 우리라고 이야기하고 싶은데 우리 언제까지 무시당하고 삭히며 살아야 돼, 여보? 나 가끔은 너무 속상해. 언니들이 너무 그러니까 자존심이 너무 상한단 말이야. 여보, 내가 말했잖아. 그런 이야기 해봤자 좋은 거 하나도 없다고. 사람들이 돈 많은 사람 하나 주변에 생기면 얼마나 그 사람 팔고 다니는지 알아? 무슨 일만 생기면 우리한테 와서 공짜 돈 바라고 돈도 많은데 보태주라는 둥, 기한 없이 빌려주라는 둥, 진짜 못살게 굴어서 편히 살 수가 없어. 이건 내가 살면서 경험해봐서 잘 알아. 이 문제만큼은 내 말 믿고 계속 비밀 지켜줬으면 좋겠어. 저는 다시금 아내에게 간곡하게 부탁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결국 처형들과 아내 사이에 사건이 하나 터지게 되었어요. 아무래도 자매들끼리 친밀하다 보니까 일어난 일이었죠. 사건의 발단은 아이들 교육 때문이었습니다. 아내는 비록 우리가 있는 티 내지 않고 살기로 했지만 애들 교육만큼은 정말 발품을 팔고 정보를 모아 좋은 것을 시켜주고 싶어 했죠. 또 제가 일반 유치원을 보내길 원했기 때문에 아내는 영어에 대한 고민이 많았습니다. 영어 유치원을 보내지 못하면 영어를 어떤 식으로 시켜야 하나 고민을 했던 거죠. 본인이 외국어 전공자이기도 해서 어릴 때 조기 교육으로 외국어를 해야 나중에 공부할 때 편하다는 확고한 소신이 있었거든요. 아내의 언니들은 무리를 해서 마이너스 카드까지 내가며 영어 유치원을 보내고 있었고 아내는 그런 언니들이 부러웠던 모양이었어요. 영어 유치원을 다니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거기 엄마들끼리 서로 방학 때 영어 캠프 같은 것을 조직해서 한국 내에 있는 미군 부대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하는데 아내는 우리 아이들을 그 프로그램에 꼭 보내고 싶어 하더군요. 저는 영어는 때 되면 다 하게 되지 않겠냐고 정 필요하면 나중에라도 외국 보내면 되지 않냐고 했지만 아내는 지금 언니들이 하려고 하는 그 캠프를 꼭 보내고 싶다는 겁니다. 다른 건 몰라도 외국어 교육에 있어서는 자기 이야기를 들어달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저는 언니들이 의아해할 것 같아 마음에 걸렸지만 아내가 너무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정 그러면 알겠다고 보내라고 했죠. 그런데 갑자기 다음 주에 아이들 영어 캠프가 있다고 들떠있던 아내가 전화로 소리를 지르며 언니에게 화를 내는 것이었어요. 언니, 내가 그렇게 부탁했잖아. 우리 애들 꼭 그 캠프 할 거라고. 돈 보내줄 수 있다고 했잖아. 이제 와서 자리가 다 찼다는 게 말이 돼? 아니, 그게 큰언니가 잘 아는 분인데 그분이 재산이 50억이나 되고 엄청 잘 사시는 분이라네. 이번에 한 자리 마련해서 자기 애 넣어주면 골프 라운딩 대접을 하겠다고 해서. 근데 우리 그이 쪽으로도 일도 따줄 수 있다고 하는 바람에 너네는 다음에 꼭 끼워줄게. 어차피 돈도 좀 무리 아니었어? 돈 좀 모으면서 다음 기회 좀 기다리고 있어. 신랑이 그쪽 일도 따면 내가 다음에 맛있는 거 한번 사줄게. 조카들 데리고 와. 아무튼 미안하게 됐다. 너무 섭섭해하지 마. 언니는 자기 입장만 이야기하고 거의 울먹거리는 아내를 무시하며 전화를 끊는 것이었어요. 저는 아내가 어깨를 들썩거리면서 우는 것을 그때 처음 보았습니다. 말없이 화장대 의자에 기대어 눈물을 쏟는 아내를 보자 저도 부하가 치밀어 오르더군요. 보자 하니까 정말 사람을 무시해도 정도가 있지 어떻게 친자매인데 이렇게까지 사람을 함부로 대할 수가 있을까요? 또 골프 라운딩 사건도 있었습니다. 언니들이 큰맘 먹고 데려가 준다며 골프를 치러 가자고 장비도 다 주겠다면서 아내에게 바람을 잔뜩 불어넣고는 막상 당일에 남편 중요한 손님이 오기로 했다면서 취소를 해버리는 것이었어요. 아내는 자매들끼리 오랜만에 논다며 신나게 있었는데 원래 언니들과 아내 그리고 첫째 언니의 남편 이렇게 4명이서 가기로 했는데
갑자기 첫째 언니의 남편이 자기가 데려올 중요한 고객이 있다면서 처제는 다음에 부르라고 했다는 겁니다. 어차피 신문 배달하는 집구석에서 골프나 쳐봤겠냐고. 이런데 한번 왔다가 다시는 못 올 건데 와봤자 뭐하냐고요. 아내의 언니들은 경악스럽게도 그런 말들을 여과 없이 전하며 아내를 무시하더군요. 저는 저번 영어 캠프 사건도 그렇고 이번 일도 그렇고 점점 한계치에 다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제껏 정체를 밝히지 않았던 제 소신을 한 번쯤 접고 아내의 자존심을 위해 나서기로 했어요. 초등학교부터 집안끼리 잘 아는 친한 친구 중에 공부를 잘해서 의대를 간 친구가 있었어요. 이 친구가 형편이 좀 힘들어서 아버지가 의대 학비도 지원해 주시고 그랬었죠. 고3 때 의대를 붙고 등록금이 없다고 저희 집에 놀러와서 하는 이야기를 아버지가 들으시고 당시 3년치 등록금을 한 번에 지원해 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나머지 등록금은 3년간 학교 열심히 다니며 아르바이트해서 스스로 마련해보라는 말과 함께요. 이 돈을 빌려주는 것이 아니고 투자를 하는 것이니 사회에 공헌하는 좋은 의사가 되라는 말씀을 하셨었죠. 그 후로 제 친구는 저희 부모님을 은인으로 모시며 저희 집안일이라면 언제든 발벗고 나서는 저의 최고 친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의대를 졸업한 친구는 강남에 있는 유명한 피부과를 가더니 거기서 큰 돈을 벌고 자산가 아내를 만나 우리가 사는 지역에 큰 병원을 개원했어요. 저는 힘들게 살았던 친구가 형편이 좋아지는 것이 너무 기뻐 항상 친구를 격려해주고 안부를 전하며 지냈었죠. 마침 아내의 큰언니와 작은언니가 잘하는 피부과를 찾는다고 해서 저는 아내에게 제 친구네 병원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아내가 의사 친구가 있다는 걸 밝혀도 되냐고 놀라더군요. 그래서 저는 웃으며 아내에게 이번에 한번 제대로 그동안 무시당한 한을 풀고 오라고 했죠. 가서 사모님 대접받으며 실컷 뽐내고 오라고요. 저랑 그냥 어릴 때 친구라 잘 안다고 하면 될 거라고요. 그렇게 아내는 언니들과 피부과를 갔습니다. 어머, 얘 막내야. 여기 병원 예약이 지금 몇 달째 밀려서 나는 전화해도 예약도 안 되던데 너 예약 어떻게 잡았어? 그러게. 나도 여기 원장이 그렇게 잘한다고 소문만 들었지 예약 성공한 적이 없어서 오늘 처음 와봐 언니. 군뱅이도 고르는 재주가 있다더니 우리 막내도 가끔 쓸모가 있네. 우리 신랑하고 여기 원장님이 좀 아는 분이셔. 어머? 신문 배달이나 하는 너네 신랑하고 여기 원장님이 어떻게 하셔? 와, 세상 좁다더니 신기한 인연이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어머, 대표 원장님이시죠? 너무 미남이시다. 세상에 피부 좋으신 것 좀 봐. 원장님, 오늘 저희 피부도 백옥처럼 만들어주시는 거죠? 언니들은 제 친구가 등장하자마자 호들갑을 떨었다고 하더라고요. 제 친구는 사전에 저에게 이야기 들은 것이 있어 침착하게 말했다고 합니다. 원하시는 모든 치료, 서비스 전부 무료로 해드리겠습니다. 제 불알 친구 아내분이 와 계시니까요. 원하시는 거 다 말씀해주세요. 재수씨, 제 친구 요즘 잘 있습니까? 저녁 함께 하자니까 이 자식이 신문 배달한다고 저랑 만나주질 않아서 제가 진짜 속상해 죽겠어요. 저 좀 한 번만 만나달라고 재수씨가 말씀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언니들은 순간 무슨 소리를 들은 건지 어안이 벙벙해 했다고 하더군요. 아내는 웃으면서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 그이가 좀 자기 생활 패턴이 깨지는 걸 싫어해서요. 신문 배달이 요즘 재밌나 봐요. 제가 다음에 자리 한번 마련할게요. 걱정 마세요. 오늘 우리 언니들 잘 부탁드려요. 참, 저희 둘째 언니네 세무사에 일도 맡겨보신다고요? 네. 친구놈한테 듣자니 세무사시라고 해서 좀 맡겨볼까 해요. 언제 자리 한번 마련해 주시겠습니까? 여기 언니분들도 다 같이 식사도 하면서 세금 문제도 좀 여쭤보면 좋겠는데요. 지금 하고 있는 데서 옮겨보려고 하거든요. 둘째 언니는 눈이 번쩍 뜨였겠죠.
이렇게 큰 유명 병원에 일을 따낼 수 있다면 정말 큰 건이니까요. 그렇게 제 친구 때문에 저는 한동안 집안 행사 때도 항상 우리 부부를 무시하며 자기들끼리만 말을 섞던 형님들과 오랜만에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자신들이 그렇게 우러러보는 의사인 제 친구와 제가 어떤 관계인지 미심쩍어하는 반응이더군요. 저는 점점 더 재미있어졌어요. 저 속물들이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지 나중에는 아내와 상관없이 저도 살짝 기대가 되더군요. 약속 장소는 일식집으로 우리 부부는 즐거운 마음을 안고 도착했습니다. 아내도 저번 피부과에서 언니들이 놀라워하고 주눅 들어하는 것이 통쾌했다면서 콧노래를 부르더군요. 드르륵 도착해서 문을 열자 큰언니네 부부와 둘째 언니네 부부가 벌써 와 있더군요. 제 친구에게 선물할 고급 와인도 들고 왔더라고요. 사실 제 친구는 소주파인데 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인사를 나누고 자리에 앉자마자 질문들이 쏟아지더군요. 아유, 오랜만이야, 동서. 그런데 의외의 인맥이네. 저 병원 되게 유명하고 요즘 핫한 곳인데 자네가 어떻게 아나? 그러게 말이야. 우리 회사에서도 자산 설계하시라고 몇 번이나 연락을 해도 원장님이 하도 바빠서 통화 한번 안 되던 곳인데 자네랑 어떻게 알아? 저는 태연하게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아, 어릴 때부터 저를 많이 도와준 친구예요. 요즘 저 신문 배달하는 것도 도와주고 참 좋은 친구죠. 사람 형편에 따라 가리지 않고 항상 잘해준답니다. 와, 역시 진짜 귀족이구만. 자네같이 없는 사람을 친구로 해주다니 인품이 대단하신 분이야. 잘 모시게. 나이가 같다고 다 친구가 아니지. 형님으로 모시며 우러러 봐야겠구먼. 그나저나 참 특이하시군. 아무리 어렸을 때 친구라도 자네같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 볼 게 뭐가 있다고 인연을 유지하다니? 이놈의 형님들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저를 하대하고 깔보더군요. 그러던 그 순간 제 친구가 들어왔습니다. 저와 아내가 좋아하는 애플망고를 가득 사서 아내와 함께 왔더군요. 친구의 옷차림은 근사했습니다. 백화점 명품관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 했죠. 그런데 관심 없는 제가 보기에도 부티가 줄줄 흐르더군요. 친구의 아내 역시 머리부터 발끝까지 윤기가 반지르르한 자켓에 다이아가 번쩍이는 목걸이며 미용실에 다녀왔음이 분명한 헤어스타일에 화장까지 서비스를 받고 온 듯 했습니다. 저는 친구가 제 부탁으로 나름 컨셉을 잡았나 보다 생각하며 속으로 웃었죠. 평소보다 차림새가 퍽이나 요란했거든요. 화려한 제 친구 부부의 등장에 형님들과 언니들은 정신을 못 차리더군요. 호들갑을 떨며 일어서더니 외투를 받아준다는 둥 추가 주문을 해야 하니 직원을 부른다는 둥 무슨 왕과 왕비마마 대하듯 부산을 떨었습니다. 친구의 아내는 자리에 앉자마자 제 아내의 손을 꼭 잡고 인사를 하더군요. 언니, 너무 보고 싶었어요. 제가 연락드려도 연락도 잘 안 되시고 그렇게 커피 한 잔만 하자니까 뭐가 그렇게 바쁘세요? 못 본 사이 더 어려지셨네요. 아니, 그냥 애 키우느라 바빴지 뭐. 다음에 꼭 커피 한 잔 해요. 아, 여기는 우리 친언니들. 의사 사모님의 애교에 언니들은 당황하다 못해 멍해 보이는 눈빛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그런데 친자매인데 좀 안 닮으셨네요. 네? 아니, 제가 좋아하는 울 언니는 이렇게 안 꾸며도 부잣집 사모님다운 귀티가 흐르잖아요. 어떻게 자매인데 한 명만 귀티가 나지? 신기하네요. 아니 무슨... 제 동생은 신랑이 부업으로 신문 배달을 할 정도로 가난한데 사모님이 뭘 잘못하시는 거 아니에요? 귀티라고요? 그 말을 듣던 제 친구가 픽 하고 웃음을 흘리더군요. 부업이요? 제 친구가 그랬어요? 먹고 살기 힘들어서 신문 배달을 부업으로 한다고요?
말을 마치고도 한참을 친구는 배를 잡고 웃는 것이었어요. 크크크크크. 그러면서 제 어깨를 탁탁 치더군요. 아이고, 이 웃긴 자식아. 내가 좀 그러지 좀 말랬지, 어? 있는 티 좀 내고 살라니까. 아유, 골 때리는 놈. 저는 그저 말없이 빙그레 웃었습니다. 형님과 언니들은 어리둥절해서 회를 먹다 말고 젓가락이 공중에 멈춰 있더군요. 제 친구는 진정한 뒤 간신히 말을 이어가더군요. 저기 세무사 하신다고 그랬죠? 이 친구가 일 안 맡기던가요? 네? 몰라요. 이 친구 재산이 저보다 더 많아요. 예전에 100억이었으니 지금은 몇백억 됐을 수도 있는데 진짜 모르세요? 순간 저는 우리를 둘러싼 모든 시간의 흐름이 멈추는 것 같은 신기한 경험을 했습니다. 말 그대로 내 사람은 그대로 멈춰서 움직이질 않았거든요. 제 친구는 그렇게 시원하게 제 정체를 까발려 버리더군요. 얘네 아버지가 완전 부자였는데 그것도 몰랐냐. 지금 살고 계시는 그 원룸 건물 외에도 가지고 계시는 건물이 몇 채인 줄 아느냐. 지금 얘네 아파트도 살고 있는 거 빼고도 몇 채나 더 있고 주식에는 얼마가 물려있는지 아냐. 진짜 어떻게 가족이신데 아무것도 모를 수가 있냐고 친구는 신나게 속사포처럼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친구가 가난했던 저에게는 의대를 다니게 해준 은인입니다. 돈이 많아도 함부로 쓰지도 않고 신문 배달로 기부도 하고 얼마나 속이 깊은지 저는 진정한 부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제 친구가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그 자리에서 형님들은 갑자기 자세를 고쳐앉더군요. 우습게도 그렇게 공손한 자세는 그분들을 안 후 처음이었습니다. 동서, 그동안의 무례를 용서해주게나. 우리 가족이 미안하네, 어? 그렇게 더듬거리는 큰형님의 셔츠가 땀으로 흠뻑 젖었더군요. 그래, 동서. 우리가 미안하네, 미안해. 제발 사과를 받아주게나. 왜 진작 이야기를 하지 그랬어? 작은 형님 역시 비굴하게 저에게 빌다시피 사과를 하더군요. 저는 가볍게 웃으며 형님들께 말했습니다. 그동안 저를 발가락에 낀 때처럼 무시하시더니 어떻게 생각이 좀 바뀌셨습니까? 진짜 부자는 어떻다고요? 직접 눈앞에서 보시니 어때 보입니까? 형님들, 이재용도요, 국산 차도 끌고 다니고 1,000원짜리 립밤도 발라요. 형님들이 부자라 생각하는 사람들 다 속빈 강정입니다. 제발 실속 좀 차리면서 함부로 남 판단하지 마시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사세요. 그 말을 마치고 저는 아내와 친구 내외와 함께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섰죠. 일어서며 친구는 말하더군요. 저 와인 같은 거 싫어합니다. 잘 알지도 못하고요. 저는 이 친구와 양은 냄비 뚜껑에 덜어먹는 라면하고 소주가 최고거든요. 그렇게 저의 통쾌한 복수극은 끝이 났습니다. 사실 복수를 할 것도 없었지만 그날 이후 아내는 이제 언니들이 자기 말을 귀담아 듣고 어떻게 그렇게 부자랑 결혼을 했냐고 부러워한다며 좋으면서도 그렇게 태도가 바뀐 것이 씁쓸하다고 말했죠. 저는 그러거나 말거나 우리만 예전처럼 소신 있게 살면 되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 후로 형님들은 같이 골프를 가자 제발 우리한테 세금 계산 좀 맡겨라 한동안 질척거리더니 제가 단호하게 계속 거절하자 단념하셨는지 요즘은 연락이 뜸하더군요. 제 이야기 어떠셨나요? 통쾌하셨나요? 저는 앞으로도 새벽에 열심히 신문 배달을 하며 제가 정직하게 땀 흘려 번 돈의 가치를 몸에 새기며 사회에 도움이 되고 우리 아이들에게 올바른 삶의 길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기부도 하시고 운동도 할 수 있는 소소한 일거리 한번 찾아보시면 어떨까요? 이제 곧 봄이네요. 아래 지방에서는 조금씩 꽃이 피고 있다는데 마지막 겨울 잘 마무리하시고 봄꽃이 만개할 때쯤 우리를 힘들게 했던 이 코로나도 얼른 물러가기를 바라면서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